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은퇴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고령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큰 도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도 되게 큰 도전인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는 그냥 장수면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또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성경에 아주 창세기에 나오는 100살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현실로 이제 진짜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지혜롭게 말씀 속에서 고민하면서 해야 될 건데, 그 이야기도 우리 같이 영화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고민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많이들 보셨나요? 네.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바퀴벌레로 먹은 그 양갱을 먹은 거, 그게 이제 되게 보면 많이 기억에 남죠. 네. 저도 양갱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안 먹게 되죠, 볼 때마다. 네. 왠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 영화는 이렇게 되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왔어요.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이제 사실 거의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게 영화의 이제 이야기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열차에 모두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열차에는 월리스라는 사람이 되게 똑똑했는지 어쨌든 자급자족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돌아가다. 이쪽에 보면 앞 칸에 있는 사람들은 풍족하진 않지만 교육도 받고 또 과일도 먹고 회도 먹고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꼬리 칸에 있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산다고요? 금방? 예. 양갱을 먹죠, 그죠? 그 처음에는 바퀴벌레를 만든지 몰랐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퀴벌레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는 누가 막고 있냐면, 총을 든 군인들이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칸이 다르다. 너네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 꼬리칸에 있던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같은 열차지만 왜 저 승객들이 앞칸, 뒷칸으로 나누어져 있을까? 왜 나누어져 있는 걸까요? 워낙 이제 앞칸에 있던 사람들은 저 열차에 탈 수 있던 티켓이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열차가 가지고 있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꼬리칸에 있던 사람들은 빙하기가 오면서 태워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태워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다 앞에 있는 걸 나눠주면 같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칸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자급자족 시스템을 누리게 돼 있고, 꼬리칸에 있던 사람들은 굶어 죽게는 못 만드니까 바퀴벌레를 가지고 양갱을 만들어서 보급을 한 거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에서 우리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성장이 되고 생산성이 막 높으면 충분히 다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산력이 점점 떨어지고 사회가 저성장 시대가 되면 공급을 못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열차는 되게 빠르잖아요. 우리나라가 빠름의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그죠? 되게 성질도 급하고 그런 게 많은데 또 하나 아주 빠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령화 속도거든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거를 가지고 나눠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1%와 99%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얘기도 나오고 서로 공유하자,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서로 바자하면서 나눔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영화에서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그 문제를 우리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한국 사회가 이제 저성장 시대로 간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막 성장해서 나눌 만큼 되기가 이제 점점 힘든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접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전이고 위기예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속도 얘기했죠. 전 세계에서 고령화 사회로 제일 빨리 진입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5세 노인 인구가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 그래요. 14%가 되면 고령 사회, 이제 늙었다.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 이제 완전히 늙은 사회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고령화 사회로 제일 빨리 진입한 나라가 여기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거 말고 그냥 딱 생각나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늙은 나라. 일본이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계 최초로 고령화 사회로 제일 빨리 진입한 나라는 프랑스예요. 보면 몇 년? 1864년. 지금 15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안 됐어요. 초고령화 사회로 언제 진입할 거라고 얘기돼 있죠? 2018년. 내년 정도 되어야 이제 초고령 사회가 진입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150년 동안 서서히 사회가 늙어간 거죠. 그걸 보면서 개인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면 되겠다. 사회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됐죠? 2000년. 몇 년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26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다음으로 빠른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보다 훨씬 더 빨리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릴 때 가족계획 표 들으신 거 기억나세요? 네.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내는데 뭐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지금은 아기 놓으면 잘한다고 막 저희 교회도 새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새 쌍둥이 낳았다고 온 교회가 다 축복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불과 한 세대 전에 우리는 아이를 놓는 것은 정말 미개한 짓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불과 30년이 지난 지금은 아기를 놓아야 되는 시대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그게 뭐냐면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걸 준비할 시기가 없이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제일 큰 위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세상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전판들은 점점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기러기 부자 이야기인데 기러기는 우리가 어디까지 날아가는 철새죠? 시베리아 북극까지 날아가는 철새잖아요. 그죠? 멀리 날아가다 보니까 기러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부자 기러기가 먼 곳을 날아가다가 아들 기러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기러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나중에 아빠가 힘들면 너도 아빠 이렇게 도와줄 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기러기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못할 것 같다고? 네. 아들 기러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제 아들 도와줘야죠.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정말로 그 현상을 탁 드러내 주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그죠? 슬픈 이야기인데 제 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참 슬픈 이야기네요. 그런데 맞는 얘기네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20여 년 전쯤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쯤 2000년대 초반 정도? 20년까지는 안 됐겠구나. 그때쯤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대한민국 모 여대에서 조사를 했어요. 20년 뒤에 자기가 살고 싶은 그 집을 그려라고. 그 집을 뭐 저 푸른 초원에 있는 집도 그리고 아파트도 그리고 뭐 다양한 집들, 전원주택도 그리고 했어요. 그 집에는 자기가 키우고 싶은 강아지, 그다음에 뭐 서재도 꾸미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부모님 방을 그린 애는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 또 뭐 이미 우리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세대 지금 30대, 20대, 10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아직도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애 잘 키워놓으면 그 아이가 나를 부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개념이 없어요. 자, 근데 개념이 없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또 잠깐 생각해 보면 제가 제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나를 도와준다? 자기 자식을 도와준다? 아니 뭐 하여튼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앞가림만 잘하고 살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내일보다 오늘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힘든 사회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부모 모실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너 혼자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요즘 젊은 아이들 취업도 힘들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뭐 3포 세대니 뭐 5포 세대니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생각도 없지만 사실은 능력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 연배들이 아직까지 늙음을 확 내가 노인이라는 걸 확 인식하고 그런 이제 연배들은 아니신데 제가 보기에. 근데 누구에게 기대기 되게 힘든 시대가 됐다. 왜 그러냐면 사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옛날보다 노인들한테 복지 혜택을 하는 게 많이 늘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어릴 때보다 제가 어릴 때보다 노인들한테 치매 환자들한테 이런 데 혜택들이 엄청 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혜택이 30년, 40년 뒤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이제 퀘스천인 거죠.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돈을 자꾸 벌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고 노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7명 정도가 한 명을 부양하면 되는데 2050년 정도 되면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돼요. 2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이런 안전 시스템이 점점 사회도 그렇게 못하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이제 생각도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누가 힘들면 우리 십시일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친척들끼리 돕고 사는 모습들도 옛날보다 참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판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래 살게 돼서 가고 있어요. 실감이 나십니까? 90세 이상 100세가 되어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세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막 생각보다 많이 기쁘지 않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1965년도에 신문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났냐면 평균 수명이 엄청 늘었다. 무려 남자는 57세, 여자는 62세. 이렇게 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근데 한국전쟁 이후에 엄청 수명이 늘은 거죠. 그 뒤에 1991년도에는 평균 72고 남자 67세, 여자 75세. 한 26년 정도 지났는데 평균 수명이 남자가 10년 넘게 늘었죠. 그 다음 또 91년도부터 2015년까지 20년 조금 늘어나니까 12년 정도 또 늘어난 거예요. 평균 수명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디 가면 전부 노인들만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꿈을 꿉니다. 그죠? 나이 들면 그죠? 그래서 여행도 좀 하고 할배들끼리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에서 참 유럽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후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초청하지 않고 초대하지 않고 반기지도 않는데 찾아오는 네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잘 다루어야 하는 거죠. 물론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주 성경적으로만 얘기한다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과 함께 지혜를 통해서 준비를 해나갈 부분들이 필요한데 무언지 어떤 고통인지를 명확히 좀 아는 게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노인이 되면 찾아오는 고통을 노인사고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되면 겪게 되는 네 가지 고통.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빈곤이에요. 이제 젊었을 때는 어쨌든 뭐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벌면 이제 소득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제일 처음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이 끊어지고 가난해지는 거죠.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 OECD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게 과거의 노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서서히 다가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병고입니다. 느끼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저도 서서 막 강의를 하다 보면 무릎이 이제 그러면 막 이제 집에서는 뱃살을 빼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씩 고장이 납니다. 팔굽혀펴기를 막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뻑 해가지고 이게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막 뛰다 보면 이제 막 너무
힘들어서 못 뛰겠네. 이런 생각들을 들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면 병고가 찾아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독고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 자살률 이런 것도 얘기하고 노인 자살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자살률 자체가 되게 높은 사회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좀 우리가 교회가 좀 책임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고 고독한 것. 근데 젊었을 때는 어쨌든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막 부대끼면서 삽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무위고.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 걸까요? 심심해 죽겠다는 거예요. 아주 심심해 죽겠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치열하게 막 하루 24시간 부족하다 할 정도 그렇게 살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직장 그만두고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청계산 올라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지하철 타고 천안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은퇴하고 몇 년 살아야 되죠? 30년,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 시절을 그렇게 하기 힘든 거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고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마음 먹고 지금부터 은퇴하고 나서 준비해야지라고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에 대한 준비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병고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과 그다음에 보험과 관련된 좀 미리 해야죠. 친구들도 이제 뭐 내가 이제 좀 한가해졌으니까 친구들하고 살아야지. 그런다고 사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2의 직업도 은퇴하고 나서 이제 찾아봐야지 하고 찾아줄 수 있는 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이 네 가지 고통의 공통점입니다. 금방 지금 딱 해야지라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저 네 가지 고통에서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네 가지 고통을 이제 하나씩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빈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가난해진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엄청 많이.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요? 1인당 150. 두 사람이면 300. 네, 준비돼 있으세요? 이 영화 혹시 아세요? 올드보이에 보면 최민식 씨가 갇혀가지고 15년 동안 만두만 먹고 삽니다. 맛있었을까요? 이 영화가 좀 무거운 영화야.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5년 동안 만두만 먹고 사는데 얼마나 들었을까? 여러분 이런 계산 안 해보셨죠?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5,000원 곱하기 하루 세끼 365일 15년 하면 저기 얼마나 돼 있냐면 8,212만 5천 원. 생각보다 많이 들었죠? 만두만 먹고 사는데.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60세에 은퇴해서 만두만 먹고 산다, 두 부부가. 그러면 얼마나 들까? 이게 원래 이제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되게 심플하게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만두가 5,000원짜리 만두가 10,000원이 되잖아요. 물가 상승이 좀 돼서 10,000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하루 10,000원, 만두값 10,000원 곱하기 하루 세끼 부부 두 사람 365일 30년 하면 얼마죠? 6억 5,700만 원. 뭐 하는데? 여러분 만두는 먹고 살 준비는 되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아니 뭐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야, 이 30년 40년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만두만 먹고 사는 것도 사실 되게 만만치 않죠. 생각보다. 근데 우리는 만두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끔 탕수육도 먹고 그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만만치 않다는 걸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그냥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부분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식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겁만 먹을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소득을 어느 정도 벌어오신 분들은 지금 노인들과 다른 안전장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실시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개념을 생각해야 될 게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디 우리 땅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파트도 되게 큰 거 있어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얼마나 돈이 들어오고 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금 흐름 위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자산으로 있어야 될 게 연금이에요. 국민연금 다 가입하고 계시죠? 네. 네. 국민연금에서 65세 정도가 되면 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140만 원. 네, 많이 내고 계신 거죠, 그죠? 네, 또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보통 8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사이들 나오실 거고 조금 더 많이 받는 분들, 적게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얼마 받는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탁 알아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부부가 같이 연금을 쭉 그렇게 내고 있다라고 하면 개개인별로 따로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0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정도 받으면 합치면 얼마죠? 그러면 기본 생활은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층 보장 제도라고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러면 3층 보장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만 제대로 하고 있어도 사실은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한 100만 원 내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이란 건 뭐냐면 지금은 퇴직금을 할 때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연금으로 다 하도록 법적으로 이제 시스템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금으로 받으면 거기서 연금을 매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여기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먼저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 소득공제 받는 것만큼 이자를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냥 강제라 생각하고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맞벌이 부부가 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만두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근데 우리가 맞벌이 부부를 하지만 사실은 뭐 남편은 맞벌이 부부하고 또 자영업을 이제 아내는 하고 이러다 보면 요 세 가지 3층 보장 시스템을 두 사람이 완벽하게 보장 준비하는 안 된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사실은 맞벌이 보면 두 분 다 직장 생활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 부부가 공무원이나 부부나 교사 이러면 뭐 은퇴 준비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하고 비슷한 수준의 준비를 요 3층 보장 시스템을 다 하면 사실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고 교수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냐면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거든요, 그분들은. 연금으로 많이 내, 그러니까 많이 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좀 더 나는 나름대로 더 소득을 벌여서 그걸 가지고 나도 좀 더 잘 살고 싶고 또 많이 돕고 그죠? 뭐 선교사들도 후원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다른 부분들을 좀 준비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 3층 보장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주택연금이란 겁니다. 집을 맡겨서 매월 연금으로 받는 거. 저렇게 여러분들 준비를 쭉 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저걸 아주 구체적으로 따지고 좀 힘들다라고 하면 주변에 전문가들과 함께 좀 따져보시면 이 부분들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두 먹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확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적인 빈곤에 들어가는 분들은 사회 안전 시스템을 해야 되는 거. 우리는 이런 거 충분히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되어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내 필요한 금액, 아까 300만 원 우리가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그러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빈곤을 좀 이 현금 흐름으로 준비하시는 거.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병고예요. 나이가 들면 자꾸 병이 생기는 건데 이걸 제가 지도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노인 인구 10명 중 1명 무슨 질병일까요? 치매요. 치매 인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노인 인구가 700만이 되어간다 그러고 그중에 10명 중 1명이면 70만 인구야. 그 치매 어르신들 다 모아놓으면 천안시 인구 많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죠. 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 예를 들어 20명 중에 1명 정도. 무슨 숫자일까요? 장애인 숫자예요. 생각보다 많죠.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많아요. 그 장애인들 숫자는 아주 다양하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장애인 생각하면 정말로 꼼짝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파서 눈이 문제가 돼 백내장 같은 것 때문에 생긴 그 눈에 대한 장애인 정말 다양해요. 그 장애인 등급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장애인들이 많아요. 근데 장애인들은 여러분들 선천적 장애인이 많을까요? 후천적 장애인이 많을까요? 후천적 장애인이 많습니다. 우리는 선천적 장애인을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은 사고나 질병으로 된 후천적 장애인이 9대 1이에요.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후천적 장애인 중에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많을까요?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이 많을까요?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이 좀 더 많아요. 그러면 사회가 점점 늙어가고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장애인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1명. 대한민국 성인 인구가 한 3,6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한 350만이라고 추정되는 거. 저게 이제 당뇨예요. 생각보다 많죠. 사망자 3명 중 1명?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암 이야기.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이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거 미래의 일이 아니고요. 현실이야. 3명 중 1명이 없어 이 고흥군만한 인구들이 매년 암 사망으로 7만 8천 명 정도가 사라지고 있는. OECD 독보적 1위는 노인 자살.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노인이 되면 겪게 되는 문제. 자, 우리 뭘 준비해야 될까?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병고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딱 인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통장과 함께 두 번째는 의료비 통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보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동문회 같은 데 가서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하다 보면 저보다 10년 이상 선배들도 계속 운동하는 사람과 10년 후배인데 운동 안 하는 후배가 둘이 축구를 하거나 이러면 운동하는 선배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운동하는 것.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장기적으로 내가 다가올 부분도 준비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예요. 이게 병고에 대한 거고. 세 번째는 고독고라고 합니다. 외로운 것다. 혼자 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노인들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사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4인 가구가 기본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사실 4인 가구를 더 넘어섰어요.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혼자 사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들이 다양하게 생기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고독사라고 하는 분, 혼자 살면서 사망을 하고 또 그거를 주변 사람들 또 인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그 외로움은 특히 나이 들어서 외로우면 아주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 친구들도 한 명씩 하면서 또 세상을 떠나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어서 취미생활하고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사람들과 사귀어 나가는 게 참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조지 밸런트라는 교수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게 한 800명 정도의 사람들을 40년 가까이 연구를 쭉 종단 연구를 정말 행복의 조건이 뭔지 어떤 사람들이 나이에 웰 에이징을 잘 늙어가고 행복하게 늙어가는지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인간관계라는 그게 있을 때 외로움도 풀 수 있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게. 그러니까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같이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것들처럼 그런 게 정말 중요하대. 이게 나이 들어서 이제 그래, 그런 사람 찾아볼까 안 된다는 거죠. 미리 젊었을 때부터 값진 아까 말씀드린 좋은 취미, 그죠? 남들 도울 수 있는 그런 걸 활동들 같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원봉사 같은 것들도 미리 해서 되게 그런 노하우들을 안고 그 사이에 관계를 맺어놓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뭐 외롭지 않으려면 그걸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같이 남들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관계를 맺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인간들의 기본적인 공동체적인 속성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고독고라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도 필요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무의고죠. 사회 전반적으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일을 하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막 마련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불만해요. 급여가 낮아서 불만이고 나이 때문에 구박해서 불만이고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불만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뭘 좀 찾아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의 직업 가지고 평생을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후에 엄청난 업적들을 많이 낸 분들이 많아요. 그죠? KFC 치킨을 만든 샌더스 할아버지도 그렇고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죠? 피터 드러크 같은 분도 얘기하고 뭐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피카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나이 들어서 큰 업적을 낸 사람,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제 뭐 65세 들어가지고 이제 뭐 내가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은, 근본적인 전제가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 그 생각은 옛날에 평균 수명 60세 때 생각이라는 거죠. 네. 이제는 무엇을 할까를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인턴이라는 영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저를 닮았다는 얘기를 가끔씩. 저기 보면 70세 은퇴한 아주 멋진 노인과 신사와 그다음에 30대 아주 그 액티브한 그 여자 CEO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건강하게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기업에도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저기 이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딱 하나 뭐냐면 이분이 이제 사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 막 같이도 여행했지만 혼자도 여행도 하고 막 할 만큼 놀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건강해. 이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시니어 인턴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탁 뜬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몇 세까지? 100세. 그러니까 그때 뭐 할 건지. 그러니까 100세가 되면 일주일에 한 2, 3일 일하는 거야. 또는 이제 하루에 서너 시간 일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는 시대가 우리 오고 있으니까 뭐 하실 거냐, 그죠? 90세, 80세 뭐 하고 있는지 내가 계획하고 있냐라는 부분들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은퇴 이야기 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때 연금 이야기들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일이에요. 네. 일이라는 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죠. 네. 일을 하면 건강해져요. 네. 돈을 벌죠. 네. 할 일이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고요. 동료들이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사회가 이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 고민을 사회뿐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문제로 보고 고민하는 거죠. 10년을 놓고 주말에 은퇴를 앞두고 뭔가 계속 준비를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차근차근 준비하면. 이제 그런 준비가 필요한 시대가 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인 사고에 대비하는 4가지 통장. 첫 번째는 뭐냐면 생활비 통장.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의료비 통장. 그래서 보험이라는 부분들 적절하게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 또 건강을 통해서 준비하는 거. 세 번째는 제가 휴먼 스토리 통장이라고 했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놓는 거. 네 번째는 꿈과 일 통장이라고 해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지금은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좀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찾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한. 저 4가지 통장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자, 그럼 이걸 나눌 때 제가 교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떤 그룹들 중에서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다양한 집단들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딜까? 그렇죠. 노인 공동체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어딜까? 사랑으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저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뛰어들 객관적인 조건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그냥 이분들이 그냥 노후를 잘 살아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들을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집단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전국에 없는 곳이 없잖아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분들은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고민하면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주역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분 아세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이분 책 제목이 뭐냐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주 톡실한 크리찬 이제 연대 명예 교수님인데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97세에 쓰셨어요. 제가 이분 책을 고등학교 때 처음 봤어요. 사랑과 영혼의 대화라는 책을 보면서 그때 이분이 아주 노 교수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97세니까 30년 전에 그때도 60대 후반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노 교수의 책을 보면서 야 이분처럼 멋진 교수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고등학교 때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이게 참 97세에 또 책을 쓰신 거야. 100년을 살은 그 인생을 담담하게 풀어냈는데 60대 후반에 쓰셨던 책과 비슷해요. 톤 자체가 비슷하고 참 좋아요.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셔도 좋겠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에요. 내가 보니까 무언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가족, 교회, 공동체, 학문, 제자들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한 그 고생이 행복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진짜 멋진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이제 미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랑을 품고 그 다음에 고생하면서 살고 그 나중에 우리가 이 교수님처럼 100세 정도가 됐을 때 후배들한테 야 사랑하면서 사는 고생 그게 행복한 거야 라고 살 수 있으면 교회와 자녀들과 또 공동체한테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멋진 삶을 우리가 꿈꾸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100년 시대 그렇게 멋진 우리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겠다는 의미로 우리 같이 박수치면서 오늘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